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 세미나가 이제 매달 있는데 제가 매달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자주 나와서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자랑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코리아 슈퍼 30 로이어즈 저 이제 조그만한 그 로고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의 30명의 변호사에 선정이 된 것을 자축하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모든 스타트업들은 해외 진출이 고민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회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외로 나갈까 하는 고민들을 이제 스타트업이라면은 대부분 다 하게 되는데요. 해외 진출은 뭔가 얻을 수 있는 리워드가 큰 만큼 그거에 따른 리스크도 사실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만약에 내가 고민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과연 우리 정도 사이즈에서 우리 정도의 지금 매출에서 좋을까? 한다면 남들은 다 미국 시장,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로 간다는데 그게 과연 정답일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궁극적인 고민도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온 선배들이 아마 주위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굳이 해외에 왜 가려고 그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해외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지?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약 25분. 그러면 25분 동안 해외 진출이라는 큰 테마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진출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출의 의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제품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해외 진출이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의 유저를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내가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해외 진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는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 또 해외의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이 해외 진출의 유형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고용, 이거는 이제 혹시 참고 자료로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 근로자를 저희가 고용하는 경우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비자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미국에 가서 비자를 조금 더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이제 슬라이드 속에 넣어놨고요. 아마 발표에는 이제 그 내용까지를 커버하지는 못할 텐데 슬라이드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 내용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플립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많이 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1, 2년 전쯤에는 플립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몇 건의 플립을 같이 저희가 동시에 자문한 예도 있고, 그런데 플립이 지금은 약간 시들해졌다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있는 곳들은
이제 이게 양도세라든지 텍스 이슈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다가 중단하는 곳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아예 초기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립의 이슈들을, 플립의 문제점들을 이미 아시다 보니까 아예 해외에 본사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떤 구조로 회사를 설립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미리미리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단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다가 이후에 이제 법인의 본사를 옮긴다고 하면, 지금은 나는 앞으로 향후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갈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아예 미국에 모회사를 만들어 놓고 한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전 같이 플립에 대한 문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회사가 생각보다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때 여전히 플립은 주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 좋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어해요. 근데 왜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해외의 유력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국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가 훨씬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해외의 엄격한 기준에 통과해서 우리가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이제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진출한다, 아니면 우리가 싱가포르를 진출한다라고 하면 현지에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내가 투자를 받으면 현지의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향후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큰 메리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긴 합니다만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해외하고 우리나라의 격차가 좀 컸을 때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투자를 받으면 우리 회사에 대한 밸류를 높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자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회사 밸류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지금 국내나 해외나 밸류에이션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명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상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계약서가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뭔가 조금 의미 있는 결정을 할 때면은 이제 주주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 같이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메일을 드릴 테니까 동의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사실은 이제 통화 한번 하면 될 일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화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잘 설명해가지고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내부 프로세스를 밟아서 1주 또는 2주 후에 내용이 옵니다. 주주총회 같은 경우도 흔히 보통 우리는 이제 소집 절차를 생략해서 주총을 많이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절차에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받는데 한두 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그 투자에 뭔가 큰 장점을 누리기보다는 회사를 운영하고 추가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는 투자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국내든 해외든 굳이 가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해외 투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리트이 있는지, 그리고 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도 거기서부터 투자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겠는지를 한번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절차상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투자 계약은 대부분 다 그 나라의 상법에 맞게 투자
조건이나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상법에 맞는 투자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씩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국 내에서 쓰는 그런 이제 양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한 그런 이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들 뭐 이제 CEO 분들이 뭐 투자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상법에 대해서도 친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투자 구조까지를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도 이제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 이제 상법 투자 계약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 누군가가 이제 제3자 배정을 해가지고 회사가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나도 그때 내 지분 비율을 유지시킬 정도로는 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증자 참여권이 이제 투자 계약서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미국 투자 계약서에는 어떤 게 돼 있었냐면, 증자를 참여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영문으로 된 규정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흔히 있는 국문의 그런 증자 참여권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번 나 이거 뭐 비율을 내가 30%만큼 똑같이 유지할래라고 하는데, 보니까 회사가 그거에 대한 자금을 대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문으로 대한 복잡한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 투자 계약서를 우리나라 투자 계약서는 달리 되게 다양한 투자 유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외국인 투자 신고도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을 등록하게 되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해외 투자자들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투자 회사가 안내해주고 그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뭐 위규가 발생해서 과태료를 지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의무가 사실은 회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니네 이거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았고 왜 안내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위반하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외국이 투자하는 경우에 따른 절차적인 리스크나 이런 안내 책임도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뭐 좀 형식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VC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개 뭐 예컨대 구주 같으면은 주식 매매 계약서, 만약에 신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인수 계약서, 투자 계약서 뭐 요걸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는데,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이 그런 주식 매매 계약서나 주식 인수 계약서에 포괄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또는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상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정관을 이제 상대방에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과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사실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제 그걸 부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예컨대 구주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톡 퍼처스일 거고요. 만약에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스톡 서브스크립션이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든지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이 있고, 그 외에 이제 Investors Right Agreement라든지 투자자 권리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Right of First Refusal Co-Sale Agreement라든지 Voting Agreement라든지 이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투자 계약서에도 보면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투자자들끼리 같이 계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shareholders agreement나 사실상 그 내용이 다르진 않지만 부를 때 우리는 주주 간에서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권리를 정리해 놓은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가에 따라서 아니면 그
나라의 프랙티스에 따라서 체결되는 계약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외로부터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제가 해외로 이제 제품을 이제 유통할 때 그 계약서도 제가 직접 써드린 회사도 있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해외 시장이 엄청나게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개는 해외에서 협력 업체를 구합니다. 디스트리뷰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디스트리뷰터한테 우리의 권리를 주면서 우리가 물건을 공급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제 가서 물건을 좀 팔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합니다. 뭐 CES라든지 이런 이제 로드쇼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디스트리뷰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글로벌 마켓을 엄청나게 크게 보면서도 세그먼트를 잘 나누지 않아요. 이 회사는 글로벌 넘버 원이야. 그러면 이 회사한테 우리가 글로벌에 대한 독점권을 주면 모든 나라를 다 잘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업체마다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다가 디스트리뷰터를 찾는 경우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그 시장을 세그먼트를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시장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시장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잘할 거야. 그래서 이 시장에다가 우리가 뭔가 독점적인 유통권을 줄 때는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잘 안배해야 된다는 거. 먼저 모든 권리를 주기 전에 국가별로 하나씩 주면서 확장해가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디스트리뷰터는 저희한테 독점권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독점권을 주실 때는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희 나라 회사가 중국의 어떤 회사한테 독점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는 중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세일즈 볼륨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독점권을 준 거겠죠. 근데 막상 제품을 가져가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가져가는 수주 물량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경쟁사에서 그 회사의 수주 물량의 거의 10배가 되는 그 물량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을 줬으니까 내가 이 회사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10배를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걷는 식으로 그 회사한테도 이제 공급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독점권의 문제를 풀어볼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뭐 협상을 통해서 잘 이제 해결해 보려고 지금 이제 노력 중인데요. 그만큼 독점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대해서 면밀히 보셔야 되고, 지금 보통 우리가 독점권 계약을 하면은 뭐 1, 2년 하지 않잖아요.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약간의 장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권을 주는 데 있어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분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은 그냥 잃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일단은 이제 뭐 소송이든 중재든 뭔가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뭐 시장에 많이 소문도 날 거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터 입장에서는 이제 하자난 제품을 더 이상 이제 판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저희 평판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자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님들께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하자 문제는 사실은 뭔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 하자가 발생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다거나 특히나 소비자들의 뭐 신체나 건강과 관련돼 있어서 제조물 책임의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경우까지 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회사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하자가
어떤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냥 제품을 교환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예컨대 이런 제조물 책임이나 이런 것이 엄격한 국가가 있다면 징검다리로 예컨대 다른 국가도 우리가 테스트베드로 한번 활용해 본다든지 해서, 이게 아무리 큰 시장이라고 해도 내가 바로 먹기 어려운 시장이라면 저한테는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미티게이트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허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위에서 특허 소송이 그렇게 빈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크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그런 큰 시장에서는 상대 회사, 경쟁사가 들어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가장 큰 방법이 특허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해외 시장을 생각한다면, 특히나 물건, 하드웨어 쪽의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다면 특허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특허는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그거 우리 특허야 라고 소송하지 못하도록 우리 제품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방어 목적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이상적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미국 시장에 가서 우리 경쟁사를 우리 특허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가져오겠다,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일단은 방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시장에 가기 전에 우리 제품이 이 해외 시장에 갔을 때 혹시라도 특허 이슈가 생기진 않을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드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중국의 DJI가 워낙 엄청난 특허들을 다 출원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론 업체가 해외에 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특허였어요. 기술은 있지만 막상 특허 검색을 해보면은 뭐 유사한 특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과연 특허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하는 것도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빨리 드린다고 드리는데도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요.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서비스예요. 서비스면은 이제 해외로 우리 서비스가 나가서 해외에 있는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글로벌한 서비스에서는 어느 나라의 규제가 적용되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니까 우리나라 규제. 그럼 우리나라 회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아마존 서버를 써요. 그러면 서버가 있는 곳이 과연 규제의 기준일 거냐? 우리나라의 회사가 유럽에 있는 게임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규제가 적용될 거냐? 하여튼 글로벌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어느 나라 법에 맞춰서 규제를 이제 적용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항상 고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하면 당연히 첫 번째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고 보겠죠.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서비스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군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한두 명 들어온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법에 따른 규제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의 집행이라는 것도 효율성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서비스인데 한 30-40%가 유럽에 있는, 특히 독일에 있는 유저들이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독일에 있는 규제 당국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제 예컨대 이제 서버가 어디 있냐 뭐 등등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회사고 어디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개인 정보가 요즘 특별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쓰고 중국에서도 쓰고. 근데 개인정보 법제는 국가마다 다 상이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회사에 법무직원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나라 법을 다 정할 거냐. 그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저가 가장 많은 곳, 두 번째는 규제가 가장 엄격한 곳.
그래서 예컨대 개인정보다라고 하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EU의 GDPR이 규제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상대적으로 또 규제 기준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국가의 규제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가장 기준이 높은 두세 개 나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글로벌하게 보면 규제 기준이 상당히 높은 축에 듭니다. 그래서 몇 군데, 규제 기준이 높은 몇 군데만 우리가 다 준수를 하면 사실상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준수가 다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스타트업이 아니라 뭐 굴지의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이런 이제 개인정보 이슈를 다룰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저가 가장 많이 있는 곳. 뭐 우리나라 게임인데 예컨대 베트남의 유저가 가장 많다라고 하면 베트남 지역의 개인정보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베트남의 유저가 가장 많은 회사가 이제 개인정보 이슈를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개인정보법 관련된 체계들을 봤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봤지만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낮아서 우리나라 기준을 충분히 지키면 뭐 베트남 이슈는 별로 문제 없이 그렇게 이제 진행됐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용약관이든 개인정보든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 지사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는 그대로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만든다든 물건을 이제 판매한다든지 수출한다든지 서비스를 내보내는 경우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하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본사와 해외에 있는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책임도 별도로 지고 재무회계도 별도로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 법인 설립하기는 빠르니까 지사를 한번 설립해 보자. 지사는 우리가 흔히 브랜치 오피스라고 하는 지사, 아니면 뭐 리에정 오피스라고 하는 연락사무소, 이런 또 몇 가지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니즈에 따라서 이제 엔터티를 만들어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단계별로 한다면 처음에는 연락사무소 같이 이제 설립을 해서 그냥 시장의 동향 조사하고 시장 조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브랜치 오피스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영업도 하고 유통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장에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현지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뭔가 사람을 보내서 엔터티를 만든다고 할 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소규모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법인까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는데, 이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법인이라고 하면 본사하고는 독립되기 때문에 이제 그 회계 같은 것도 별도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도 당연히 별도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책임도 해외 법인이 별도로 지게 됩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끔씩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런 기사들이 났었는데, 해외 법인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페이퍼 컴퍼니처럼 운영되고 본사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영업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책임을 국내에서 지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 같은 경우도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뒤에 있는 내용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제 어떤 유형의 법인이 있는지 슬라이드에 이제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뭐 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한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고용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국제 창업자 패롤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자 받기 발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인데 하다 보면은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결국은 양도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이전할 때는 내 주식을 뭐 현물 출자라든지 양도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한번 내 주식에 대한 평가 차액에 대해서 과세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500원짜리 회사를 설립했는데 풀립할 때쯤 되면 내 회사가 주당 10만 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나는 사실은 한 푼도 현금을 손에 쥔 게 없는데 그 차익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풀립을 진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풀립이 이제 만약에 예상되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가급적이면 초기에, 아니면은 이제 아예 법인을 처음 구성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립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슬라이드에 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짧게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혹시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끝나고 Q&A 때 다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